IT 천재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IT 인재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죠. 되게 많은데. 우리도 한 명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그래서 북한 이 해커 부대가 네. 지난 5년간 거의 뭐 4조 원에 우와. 가까운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절도를. 천재가니까 이게 와 너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 4조 원 이 돈은 다 핵개발로 들어갔다는 거 아닐까요? 역시 이만감 MC다운 날카로운 지적이죠. 뭐 하겠어요? 이게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몇 년간 북한의 돈줄을 다 올감했는데 네. 무슨 돈으로 김정은이 이렇게 핵 개발하느냐, 그러네. 무슨 돈으로 미사일 쏘냐,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증거가 나왔던 게 우리 남희석 씨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가상화폐 공격을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와 성공 사례가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전용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인 거죠. 뭐 김씨일가에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수록 참 그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찌됐건 태어나 보니 북한 주민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정말로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일한 돈은 다 국가에서 착취처럼 가져가고 심지어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를 가지고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물어봐서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 물어보다가 어디 가면 꼭 사우스코리아다 그러면 인상이 벌써 환해지고 장난삼아 버릇해도 노스 하면서 확 굳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대접도 못 받고 왕따 받지 마. 형 같은 사람이 잘 태어난 줄 알아. 이 형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우리 장군님 찬양 팝송이 찬양 팝송.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요. 맞아, 살아야 되니까 해야지. 그렇지. 오늘 이 이만감에서는요 나는 신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판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네, 지상낙원이라는 가스라이팅으로 우리 동포들의 노동력을 차치하고 자금을 뜯어냈던 대사기극입니다. 우리가 속았다. 북한 땅을 밟자마자 사라진 사람도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한 독방에 가둡니다. 24시간 지독한 감시를 붙입니다. 취조를 방지한 무자비한 북한군들의 폭력까지 어머, 어떡해. 실지는 가보니까 강제 수용소로 가거나 공식적인 직업은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로 되는 게 북한입니다. 네, 북한의 국제적 대사기극인 북송 사건 그리고 우리 제일동포들의 그 험난했던 고난의 세월을 소개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제일동포 출신이신 박향수 씨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향수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히사시부리 데스. 오늘도 아무튼 박향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오실 때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특히 나와주셔서 했던 얘기 중에 만경봉호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그 소개할 그 피해자분도 혹시 만경봉호를 타고 오신 분인가요? 이분은 만경봉호보다 더 전에 오랜 역사를 가진 분이신데요. 그 만경봉호가 일본이랑 북한을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소련이 차터 대여를 해준 이제 북한이 소련한테 의뢰를 해서 소련이 빌려준 두 척의 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소련의 지명이더라고요. 소련의 지명인데 클릴리언호, 토포리스크호라고 이게 사할린이란 시베리아 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 이름이. 이 두 척의 배로 이제
약 10만 명의 제일 동포들을 북한으로 실어 날랐죠. 아, 지금 저 네. 화면에 나오는 저 배가 그 북송선인가요? 네, 맞아요. 초창기에 온 블록선인걸? 무지하게 사람 크네. 많다. 맞아요. 저 맞습니다. 글씨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글로 써져 있잖아요. 열렬히 환영. 귀국을 열렬히 제일 제일 동포들의 동포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북송 사업이라는 게 1959년부터 84년까지 약 9만 3,339명의 제일 동포가 총 187회를 걸쳐서 왔다 갔다 광대를 한 사업이죠. 근데 실제 저희들이 많이 아는 만경봉호가 등장한 것은 1971년 8월 18일 이후예요. 그러니까 159회차부터 만경봉호가 등장해서 제일 교포들을 실었고 사실은 대부분의 다 이 배가. 다 이 소련제 배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언뜻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귀한 책을 이만갑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영광인데 이 책은 2014년에 일본인이 고지마 하루노리라는 일본 선생님께서 출판하신 책인데 아마 그 이분은 니가타에 지금도 92세, 93세 되셨는데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의 20대, 30대를 10년 넘게 이 북송 사업에 우리는 귀국 사업이라고 일본에서는 불렀죠. 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은 취미가 사진이었고 이게 인도 사업이라고 믿고 감격의 꿈에 부풀려서 이제 떠나는 표정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아 근데 보니까 네. 이게 사진으로 보는 네. 북조선 귀국 사업의 기록이라고 돼 있고 최후의 이별. 맞아요. 최후의 이별이에요? 최후의 이별. 제목이 네. 사진이랑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아까 막 기뻐 보이고 막 환희에 차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 몇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 네. 함께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그때의 이제 귀국 사업, 북송 사업을 위한 이 선박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웃고 있어. 완벽히 속은 거예요. 행복해하고 있는. 얼마나 지금 행복해 보입니까? 빵긋 웃고 있고 희망에 가득 차 있고 기대에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뭘 믿고 북한을 가라고 싶겠지만 전후에 시간이 흐르고 일본에서 고국을 잃고 사는 아마 동포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달콤한 대국제 사기극에 여실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데 보시면 막 환영하는 인파도 있고요, 뭐 축하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고향 땅을 밟는다는 기대감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표정에서 뭐 여실히 다 엿보이는 거죠. 네. 지금 저 기뻐하는 모습으로 배를 타고 북으로 가시는 분들 도대체 북한이 어떤 대사기극을 펼쳤길래 이렇게 일본에 있는 분들은 북송선에 몸을 실었을까요? 한상의 지상낙원 우리 제일 동포들을 모시겠습니다. 야, 잘해줬네, 저번에. 역시 김일성이 저런 걸 잘해. 数年来の懸案であった在日朝鮮人の北朝鮮帰還について政府は2月13日人道的な立場から希望者を北朝鮮に返すことを決定しました。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무상교육이 있고요. 그 당시에 100% 취업. 아이고, 월급한테 취업이 취업이야 다 가능하고요. 되지. 시험은 다 되지. 취업이야 100% 되지. 만 야, 3천 명. 9만 3천. 자, 여기에 속아서 9만 3천여 명이 배에 몸을 씻습니다. 와. 자, 막상 이제 그게 도착하자마자 보면 도착하면 당시에 그 북송선에 그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실제로 북한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속아서 그럼 탄 건가요? 당연합니다. 누가 그게 북한의 현실을 알았으면 누가 탔을까요? 아무도 안 단 해봤죠. 한 사람도 진짜 조천년 간부들도 자식들을 보냈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조차도 믿었어요. 김일성이 책임지고 다 해준다니까. 북한의 현실을 알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네, 한 사람도 없고. 또 일본 미디어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때 한국은 북한은 선 사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는 네, 사회주의가 진보 막 그게 뭐 교양인으로서 당연히 뭐 그걸 찬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미화됐고요, 북한이. 그리고 당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 대이동이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이 됐고 또 정식으로 북송사업 자체가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서 체결을 해서 제일동포 북송에 관한 협정이라고 59년도에 제대로 정부 간 체결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아, 이게 뭐 괜찮으니까. 그렇죠. 괜찮으니까 보내는 거겠지.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의 생활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인도적인 사업이다. 너무 아름다운 사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걸로 믿고 정말 박수 치면서 좋은 마음으로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배 탄 분들은 대부분 북한이 고향인 분들입니까? 아니죠. 제일동포들의 98%는 한국이 고향입니다. 남식이요. 경상도, 전라도, 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향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포분들 보면 경상도 부산 분들은 많이 못 봤고 고성, 구미 저도 경상남도고 어디셨죠? 창녕군. 그죠? 그러니까 부산 분들은 많이 돌아왔지만 여기서 이제 생활하던 분들은 삶의 터전이 거기 가봤자 뭐가 없으니 그렇죠. 일본에 남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98%가 북을 선택한다고요? 왜냐면 그때 2년 내에 통일돼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선전을 했어요. 김일성이 통일을 한대요. 그래서 다 믿었어요. 가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의 삶이 힘들수록 뭔가 아름다운 대안이라는 것이 제시되면 그걸 믿고 싶어지는 그 감정이 강해지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 맡기면 뭐 수익률 1600%. 맡긴단 말이죠. 어디 맡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이 나왔을 때 그걸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힘들수록 사실은 그런 걸 믿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 사진을 보면 너무 영화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향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향수병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사실은 향수병이 더욱더 극대화되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조선 출신들에 대한 차별과 천대의 피해의식이 너무나도 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새끼를 여기서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요. 나는 일하더라도 내 새끼는 좋은 고국 땅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호화로운 크루즈선급이 오잖아요. 그리고 크루즈선이 오고 호화로운 배 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환영해주고 고향으로 떠나는 크루즈선. 얼마나 이 영화틱합니까? 시네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 거죠. 그 오신 분들의 말이 오기 전에 북한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약간의 달콤함을 이미 일본에서 맛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달콤함? 그러니까 이제 북송 사업 시작하기 전에 김일성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후원들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17억 엔이라는 돈을 이제 그쪽에 후원하고 약간의 그 달콤함을 맛봤으니까 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총련계 생각. 쪽에다가 북한이 이제 지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북송 사업 북한 지원. 쪽이 더 풍요롭구나 이런 어떤 환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가 북한 쪽이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구가 많이 빠른 데다가 당시 분위기가 세계 그 사회주의의 상승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좌익들은 당연히 사회주의는 좋은 거다. 그러니까 북한도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북한도 좋을 거다라고 당연히 이념적으로 자기 스스로 편향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 믿어버린 거고요. 또 이제 일본의 우익들은 뭐였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극빈층이거든. 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복지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급자가 우리가 10배가 높았어요. 보통 일본 사람들이 1.2%를 받는다 그러면 제일동포도 12%거든요. 재정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범죄율도 높거든. 사람이 못 살면. 그러니까 그것도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익에서는 이거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념적 환상에서 빨리 보내줘라. 그러니까 생각해봐.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좌에서 얘기하면 우에서 까고 우에서 얘기하면 좌에서 까고 이러는데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허구가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던 시절에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면 충분히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서 1950년대, 60년대
건데 이미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제1공포들은 왜 남쪽으로 돌아오질 않고? 나도 이게 궁금해. 아니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 200만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돌아왔는데 한 60만 정도가 남은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거기서 뿌리가 너무 깊어서 떠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것도 자비 귀국인데 자기 그 귀국할 돈조차 없어가지고 남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원자폭탄 2발을 맞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240만 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400만 명이에요. 10%가 일본에 살고 있었어요.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놀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려간 건 맞지만 거기서 뭐 10년, 뭐 15년 사시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사신 거예요. 그렇죠. 터전이 그쪽에 다 있는. 터전이 있는 거죠. 뭐 거기서 직장 다니시고 가족도 거기 있고 그러다 돌아가지 내년에 가자 내후년에 가자 하다가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이 갈리죠. 분단이 있죠.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북이 갈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약간 뭐라고 할까 초이스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북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남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또 2년 동안 시간 끌다가 빵! 6.25가 터져버렸네. 그래가지고 북쪽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른바 이제 민전, 나중에 조총련이 되죠. 또 남측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제 민단. 이렇게 완전히 영구 고착화가 돼버려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 아니 그 일제치하가 딱 벗어나자마자 남북이 조국이 반이 갈라져. 네. 그걸 골라야 돼요. 와 어떻게 골라 그거를? 저는 외할머니 집에 가면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고 친할머니 집은 민단이니까 한국 국기 있고 배경이 싫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 이쪽은 민단, 이쪽은 초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해서 조선족 그냥 남아있는. 맞아요. 너무 가슴 아픈. 심지어는 뭐 최인원의 그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제3국을 택해서 아예 남도 북도 싫다. 제3국으로 떠나는 분들. 광장.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역시 60년대 초. 그러니까 너 선택해라. 근데 이게 왜 내가 그래야 되는가? 이 갈등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인공은 17세 소녀입니다. 일본인 이름은 가와사키 에이코 양인데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당시 양의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17세. 이 조총련 산하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천진난만해 보이고 좀 해맑죠? 북송선에 오르기 직전에 열렸던 학교 체육대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가와사키 에이코 양이 1960년에 홀로 가족도 없이 북송선에 오르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부터 없어요? 정말로 이 기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가족도 없이 왜 혼자 이렇게 간 거예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5명의 이제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막노동으로 그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고, 이 가와사키가 이제 맞이였는데 이제 조총련기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우리가 저기 그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데 극단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이런데 조총련기 학교에서는 지상 낙원이다. 무상 교육을 해주겠다. 무상 의료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럼 17세 소녀가 당연히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한번 내가 가서 볼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이 가와사키 양 당시의 그 목표는 뭐냐면 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보내준다니까 홀로 가죠. 사실 뭐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그렇다 조총련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 쳐도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한국도 고향이신데 사실 이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허락하기가. 자기가 맞이인데다가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하잖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못 가거든요. 나가면 내가 공부를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저쪽에서 무상교육이래? 저기 가겠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번 차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실력은 있어도 그 어떤 차별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이니까 거기 가게 되면 나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17살이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이념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가 한 30살쯤 되면은 이 말 저 말 들어보고 이렇게 속아보고 저렇게 속아보면서 판단 능력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게 진실이거든요. 맞아요. 지상낙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살아? 저기 지상낙원이 있는데 근데 밖에서 미디어를 보니까 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청령 쪽의 교육 사업에 무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아니, 나 같은 돈 없는데 우리의 공부 잘하면 거기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10대 후반에 이제 A꼬장이 아버지와 앉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 북조선에 가가지고 난 대학 가겠다고. 정말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도 딸은 가겠습니다. 한 번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딸 고집과 아버지 고집이 거의 비슷한 고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 이 딸 고집 나 못 꺾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정말 대학 졸업한 남의 집 아들보다 고3인 내 딸이 더 자랑스럽다. 그래, 가라. 가서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라. 아버지는 지금 여기 또 가족이 있고 벌려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내가 1년 후에 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민 한번 가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것도 많고 이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도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먼저 유학을 가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19살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17세 소녀가 1960년 혼자서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그 엄청 똑똑하고 공부에 대한 좀 욕심도 좀 많았을 거고. 그럼요. 얼마나 좀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땐 정말 이거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제 시작이라네 인생. 지상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상낙원 영어로 Paradise on Earth 프로그램이라고 말해요. 이 캠페인을 북송 사업을 배값이 공짜일 거 아니에요. 북한이 다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뽑히려고 네. 애를 썼을 거라고. 그래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 열차값까지 다 대줬어요. 와. 아무것도 돈이 안 와, 들었고.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네. 예, 빈손으로 얼마나 가래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북한이 다 해주겠어요. 해주니까. 그럼요. 조천년이 그거 다 기부하고 가래요, 재산을. 북한에 가면 북한이 다 해주니까 그때 조천년이 엄청나게 확대됐어요, 재정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조천년에 기부를 하고 갔어요. 와, 이거 종교다. 예. 와, 종교야. 예. 종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전 재산 다 놔주고 맨몸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저는 맞아요. 이제 할머니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 탈 때도 짐 같은 거랑 약간 천이랑 이런 거 좋은 거 옛날이잖아요. 이렇게 들고 타면 사람 탈 자리도 없는데 북한 가면 다 새 걸어준다고 다 버리라고. 다 그래서 버리라고. 바닷물에 막 버리고 그러고 배를 탔고 이제 내리자마자 딱 그 배정해주는 집에 들어가 본 순간 다 통곡했고 그걸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 아까워서 와. 한국이랑 똑같네. 우리 중국 있을 때 한국 가면 다 주니까 다 버리라 그러고. 안 줬어요? 예? 아니, 그거 한국은 주더라고요. 한국은 주는데 우리 탈북할 때 중국에서 없을까 봐. 북한에서 없는 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고 오면요. 브로커 딱 만나면 뭐라 그러면 다 버리라고. 다 버리라고. 한국 가면 못 쓰니까 다 버리라고 하는데 한국은 진짜 줘요. 긴 항해 끝에 네, 드디어 무상으로 대학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지상낙원의 한 소녀가 도착했어요. 단어가 이 싫어. 소녀의 눈에 그 지상낙원은 과연 어떤 첫인상이었고 어떻게 비춰지기 시작했을까? 당분간이라도 지상 낙원이었으면 그러니까. 일주일 만이라도. 첫인상은 꽤 좋았다고 해요. 자, 일단 보세요. 크루즈선을 타고 가요. 플랜카드가 쫙 붙어 있어요. 그건 좋지. 그리고 일본에서의 접어야 했던 꿈. 하지만 북조선에 가면 대학을 갈 수 있다. 밥 끼니도 안 굶어도 된다. 집도 나온다. 취직도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탁 청진항에 가까운 겁니다. 배에 있던 동료 제일교포들 막 술렁술렁했어요. 공화국 깃발이 보인다. 왔다. 멀리서 이제 공화국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육지 쪽으로 시선을 쫙 돌렸는데 사람들이 육지에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연도하녀. 막 꽃을 들고 환호하는 인파가 청진항에 가득해요. 천국이네, 천국. 지상낙원 왔다. 내 선택이 맞았다라고 가와사키 양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그 풍경이 진풍경이었냐면 나중에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악대 소리와 군중의 노랫소리, 분홍색 꽃다발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항구 전체가 분홍색으로 보였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환영 인파 속에 가와사키 에이코 양의 눈에 딱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수많은 인파 속에 유독 튀어 보이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일본어로 홀로 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일본어. 이상하다? 뭐라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환영한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혼자 다른 표정으로 일본어로 무언가를 외치는 한 사람이 가와사키 에이코 양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진 교수님 일본어로 뭐라고 했었죠? 船から降りなその船でリオに帰れ 그 배에서 내리지 마. 그 배로 그대로 일본에 가. 다시 어머, 이 사람 돌아가라고요? 누구요? 돌아가라 다시. 반동이네 북한말. 그 배에서 내리지 마. 그 배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가능한가? 가와사키 에이코 양이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봤어요. 어머.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 난다 그래요. 딱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던 학교 선배였던 것이.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불길한 정도. 뭔가 이상하죠? 예, 이상하고. 아니 그럼 아까 그럼 내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안 내릴 수 없는 건가요, 이게? 그냥 그 배에서 안 내리면 내려야 했던 거. 지금 입국 심사를 만약에 안 하고 나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안 되느냐? 마음이 바뀌었다. 이게 가와사키 양만 그런 이상한 직감을 느낀 게 아니라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잘못됐다. 이게. 그렇지, 같이 들었거든. 근데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약간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때 상황에서 배는 이미 북한 하항구로 왔어요. 난 일본으로 돌아갈래 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죠. 네. 무조건 내려야 돼요? 그렇죠. 아마 이미- 다 뒤져서라도. 그렇죠. 실제 화장실에 숨었다는 일본인 저도 있었어요. 내리기 싫어서 일본인 저끼리 화장실에 숨어서 어떻게 그냥 타고 돌아가자. 어제 또 가니까. 그래도 다 찾아내고 끌어서 내리게 했고 끝까지 안 내리겠다고 바뀔 수도 또 있잖아. 뭐 천년들이나 뭐 뭔가 다루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좀 강제적으로 힘으로 보이지 않는. 끌어내리고 와. 영영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못 본 사람들도 심하게 반항을 한 사람들은 진짜 항구에서 북한 땅을 밟자마자 사라진 사람도 진짜 탐광에 들어가서 못 나왔을 네.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못 이게 보던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소름이다. 약간 소름이 돋잖아요. 네. 뭔가 큰 꿈을 꾸고 그 배를 타고 드디어 그 먼 항해를 거쳐서 딱 도착했는데 불쌍하다. 내가 알던 1년 선배가 내리지 마라. 그 배를 타고 돌아가라. 하는 순간 끝났지. 내가 뭔가 잘못했다. 잘못했지. 그러니까요. 가와사키 형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아니, 의아해했겠죠. 저 선배는 도대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외치고 돌아가라고 했을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제 하선을 해야 돼요.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저 멀리 있던 북한 주민들이 슬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멀리서 보였던 북한 주민들이 바로 이제 코앞에까지 온 거죠. 그때 바로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았다. 우리가 속았다라는 걸. 북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땠길래 속았다고? 이게 그때 당시에 환영 인파를 본 많은 제일교포들의 묘사에 따르면 뼈다귀들 내지 좀비 떼들이 나온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해요. 햇빛에 탄 건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새까맣고 삐쩍 마른 사람들이 열렬히 제일교포들을 환영하는데 이게 환영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날 잡으러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표정에서 봐. 그걸 보자마자 아무리 우리가 일본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북한 땅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왔을 삶이 한 번에 피부로 와 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많은 제일교포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북한에서 살았다가 북송이 됐을 때도요. 북한에 살다가 중국 갔다가 2년 만에 북송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살 때 몰랐어요. 북한 사람도 그런지. 근데 중국에서 살다가 북송이 되는데 마중 나오는 게 보위원들이잖아요. 그 때깔 좋은 애들이 나와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세워놓으면요. 인간 짐승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사람 같지 않고 다들 막 승냥이 같아요. 북한 말로 내가 이때까지 25년 동안 살았던 이곳이 이런 지옥이요. 사람만 봐도 행색이요. 심장이 무너나요. 무슨 녹화장 같아니까. 맞아.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아. 자, 무려 43년입니다. 17세에 북한에 들어간 가와사키 양은 북한을 살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43년 동안 이 17살짜리 소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겪게 됐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그 17세 소녀 가와사키 양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소녀.
43년생인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소개받았던 17살 때 혼자서 북한으로 갔다가 43년을 살고 탈북을 한 가사케이 거라고 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43년 동안 어떤 일 겪으셨는지 네. 저희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다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정말로 그 북한에 가는 그 북송선을 타셨을 때 지상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정말 믿고 가신 건지. 이 일본에 있는 동포들한테는 오라오라 했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네, 다 그때 환영한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오라 했거든요. 지상낙원이라고. 근데 실제는 가보니까 북한은 계급사회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계급사회였는데 그 대층 중에서도 제일 밑에가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북한 정부에서 당신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좋아. 이런 승인된 사람만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 일반 사람들은 말도 걸지 않았어요.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말하면 똑같이 취급했어요. 말한 사람도 같은 동. 아니 지상낙원이라고 해서 불러놓고는 사람을 맨 밑에다 깔아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꽉 눌리우니까 모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항할 방도가 없었어요. 우선 군대를 못 갔어요. 경찰도 못 됐어요. 공무원이 안 된다니. 그다음에 교원도 못 해요. 또 그다음에 공무원 아무리 낮은 동사무소 사무원도 못 해요. 일체 공식적인 직업은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노동력을 팔거나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과학자라서 과학을 제공하거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그 외에는 기육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입국 수설국을 할 때 2주일 동안을 초대소라는 데서 살아요. 네네. 북한 당국과 담화를 하면서 네. 어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에 한 초대소에 가서 한 5쯤 됐는데 비상소집이 걸렸어요. 예. 일상시에는 거기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이 일본에서 온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해요. 다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 다. 근데 그날에는 다 서술이 푸릇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장에 한 1m 하나씩 경찰이 다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런데 딱 모였거든요. 네. 모였는데 뭐라 하는가 북한 사람이 여기 이번에 온 사람 중에 아주 나쁜 놈이 있다고. 북한에는 김일성의 업적이라든가 항일발산 때 업적이라 이런 걸 유화로 그려서 걸어놓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아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김일성이 보천보천투 이야기. 그림. 그 그림을 끄집어 내려서 발로 밟아서 박살낸 거예요. 발로 밟아서 박살낸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면 살아남는 그렇게 하면 그 비슷한 일이었잖아. 근데 이걸 때려 부셨다. 네. 야, 김일성 그래서 얼굴 있는 걸 부신 건 정말 일본인. 이런 놈이 있다. 세다. 그러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 완전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라는 거는 금방 자유 세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그게 왜 한 사람이 뭐라 하는가? 그게 누군지 여기 데려오시오고 데려오면 우리가 좀 모여서 뭐 잘못했는지 보자. 모둠회를 이렇게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뭐라 하는가? 아이, 그거 따로 공부시키고 있어요. 공부시킨 게 아니라 이미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미 잡았어. 이미 처리해버렸다. 처리를 2번 다시 그 사람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탈북은 진짜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이 내보다 앞서 탈북을 시도한 분들이 있었어요. 내보다 한 살 지구에든가 그런 18살. 선배들 18살. 네. 그런데 3명이 또 났어요. 압록강으로 갔어요.
헤엄쳐서 건너가는데 그 3명 중에서 우대 학생, 내하고 가장 친하던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압록강물이 차니까 지가 잃었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신호를 했어요. 그런데 둘이는 건너갔는데 또 내려가는 걸 보고 그냥 자기들이 못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가겠지.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다가 가서 말했어요. 아, 저 사람 그러니까 살려야 공안에서 배를 띄워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깨났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고 뭐 어쩌고. 다시 북으로 잡혀와서. 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감을 받게 되는데 북한이 이제 본보기로 어떻게 했냐면 이 3명의 청령을 독방 같은 데 가둡니다. 그런데 사방이 한 70에서 80cm밖에 안 되는 시멘트 독방에 들어가요. 굉장히 좁아요. 7, 80이면 그 상자죠, 그거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독방 안의 상태는 어떠냐면 구더기부터 각종 바퀴벌레,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한 독방에 가둡니다. 그 벌레들이 여기저기 막 사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채모로 기어 들어가고 뭐 구멍부터 몸에 뚫린 데는 다 이 벌레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조를 방지한 무자비한 북한 군들의 폭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너덜너덜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참았다고 쳐도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혹여 살아나왔다 하더라도 24시간 이 지독한 감시를 붙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잘 때도 감시를 붙으니까 이게 그냥 말 그 자체로 생지옥이었다. 그래서 내 직접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건장한 남자들이 완전히 그 죽을 처지에 처한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선은 아무 행동이나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게 직감적으로. 그렇지.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결심한 게 뭐인가? 나는 이 정치에 찬성할 수도 협력할 수도 없다. 찬성 협력.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돼? 무엇을 보고 네. 무엇을 들어도 내 입에서는 내보내지 않는다. 입 다물고 일단 있겠다. 예.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모든 것을 입을 딱 다물어야 된다. 그래야 살지.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죠. 북한에 있을 때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했어요. 저만의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17살 소녀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내린 결론이 이건 아니다. 속았다였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는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가와사키 양은 굉장히 똑똑한 여학생이었어요. 전교 1등이잖아요. 시험을 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야겠다. 그 정도 실력이 된다.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실제로 임대 시험까지 쳤어요. 그리고 충분히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갈 성적 이상을 받았다라고 자평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한참 뒤에 불합격 통지서를 딱하니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시험을 쳤죠. 모두 잘 쳤죠. 근데 한 달 동안 합격 통지서도 불합격 통지서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불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시당 교육부에 갔었는데 시당 교육부장이 뭐라 하는가. 저를 보고 학생만 평야에 올라가라. 평야에 가면 김일성 종합대학 외에 그 어느 대학이든 입학시키겠다.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닌가요? 다른 데도 갈 수. 차선책일 수 그렇게 있어요. 말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서 다른 대학이면 요주겠다는 거는 뒷문치기가 아니나요. 뒤로 들어가다. 정정당당하게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시험을 안 치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 뒷문치기로 이렇게 할 인간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년 동안 직장에 다니겠습니다. 1년 동안 일하고 내년에 다시 정당하게 가겠다. 김성종합대학 칠 거예요. 그랬거든요. 오기가 생긴 거구나. 선생님, 왜 도대체 김일성 대학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겁니까? 불합격된 원인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불합격 시켰는가 하는 거. 불합격될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한 20년 지났을 거야. 그 후에 그 문제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취급한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내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져왔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못 갔었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아 그때 학생이었구만. 뭐가 있었네. 뭐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그때 시험 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금년에 김일성이 맏아들 김정일이가 같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 입학 시험을 한 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같이 공부시킬 수 없다. 아 운이 안 좋아졌어. 아왜 또 이게 쓰네요.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예, 그럼 얼마나 그 진짜 이유가 그 이유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로 되는 게 북한입니다. 근데 여사님 미치겠어. 이게 너무 속아서 살고 막 이러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지요. 진짜 실행한 사람도 있고. 진짜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머 어떡해. 나도 죽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원인으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는 우리 부모들이 1년 후에는 오겠다 했거든요. 어머 어떡해. 그거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내가 죽어버리면 막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고 한 가지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봤을 때 그게 무슨 죽을 수 없겠다. 만약 가족들 중에서 자살했다. 제기교포. 이 인정되면 네. 그 순간부터 그 가족은 그 사람의 시체에 손도 대지 못해요. 북한에서는 자살 이코르 반동이에요. 반역자. 사회를 씌우는 걸로 됐어. 내 종교에서 이 낙원에서 자살은 있을 수가 없는. 맞아요 그거지. 낙원에서 반항이. 그래서 이 사람을 경찰이 와서 가만히 하나 가져와서 두루루 말아서 톡 메고 가면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어디다 뼈도 못 파묻었는지 암내시도 못 치러서요. 뼈도 못 가족이? 찾아요. 못해요. 그렇게 하고 가족들에게 제사도 못 지내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한 서너 달이 지나면 이 가족을 통째로 추방시켜버려요. 어딘가로.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내가 아하 그렇게 대접 못 죽자고 받고 죽으려고. 내가 북한까지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공부하러 왔다가.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여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아버님이 다 정리하고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일단 아버님과 가족들이 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으셨나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르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저것 편지를 썼어요. 무슨 이런 것도 그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보내라는 무슨 바늘실, 바늘실도 머리 가져오라. 진짜 좋으시다. 바늘실이요? 바늘실도 없는 곳이잖아. 맞아. 바늘실도 가져오라. 그다음에 먼지 하나도 놔두지 말고 다 가져오라. 구멍 난 남비도 다 가져오라. 가난하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런 소리를 심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슬쩍 툭 던지듯이. 그래야지 검열하니까. 편지가 통과. 검열, 편지 검열. 오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구나. 100% 검열하니까 통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편지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하다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버지 같이 그저 옳다면 옳고 그러다면 그런 사람은 내하고 일단 약속했기 때문에 꼭 1년 후에는 온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바늘실 가져오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우직한 사람이 이거를 그래 바늘실을 가져와. 나 저 같으면 진짜 가져가시죠. 바늘실 줄 거예요. 저 같으면. 바늘실을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북한이 제일 교포들의 편지를 다 검열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영특했던 소녀였기 때문에 편지를 고지고대로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걸 은유적으로 써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말을 썼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내 동생이 소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예. 그 애 이름을 쓰고 그 애가 대학생인 것처럼 예.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그 후에 같이 온 식구가 같이 와서 만나자. 6살짜리가 네. 대학 갔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그때 오셔라. 그래.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父さんお母さんへお元気ですか？後世が大学を卒業しますから慌てて中退しないでちゃんと卒業するように言ってください。そして今付き合っているお嬢さんとの結婚も済ませた後すぐにこちらへ来てください。また手紙します。さようなら。1961년 7월 3일 에이코. 이거지. 좀 과장해서 하자면 우리 동생이 환갑이 되면 오세요. 같은 거. 환갑 잔치 때 아주 멀리 아주 오래 있다 오세요라고 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벌써 지금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뉘앙스를. 그래서 가족분들을 어떻게 좀 막으셨나요? 1년 지났는데 오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와.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그런데 3년 후에 그 내 편지의 뜻을 알아차렸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년 후에 우리 어머니 친구 되시는 분이 네. 북한으로 오셨어요. 북한으로 와서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기숙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나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잘 모아서. 그래서 뭐라 하는가? 내가 북한으로 오겠다고 엄마한테 너희 엄마한테 갔댔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우리 딸한테서 오지 말라는 뜻으로 편지가 반복 와서 우리가 일단 좀 형편을 보자고 짐을 다 풀었다. 어머 잘 됐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아무런 북한이 이렇겠냐 그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황보다 나을 거라. 자기 자식밖에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 어머니 말은 내가 안 들은 게 이제 아무리 구애를 하고 가슴을 쳐도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 푹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온다. 이제는 안 온다. 아니 이렇게 첩보전 같은 게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유명한 얘기가 지금 실제로 실물이 일본에 남아 있는데 조그만 북한 우표 뒷면에 메시지를 쓰신 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뜯어서? 와. 맞아요. 외출의 자유가 없다 이거죠. 맞아요. 무라카라 가이스노 지우나시게 마을에서 외출할 자유가 없다. 형은 여기 오지 마. 마지막에는 오토산노 유코토 마츠가이나시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틀림없다. 하지 말랬던 아버지 말이 맞다 이거구나. 이게 우표예요. 정말 조그만. 가와사키 선생님은 10대 소녀잖아요. 그렇지. 근데 혼자 왔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들도 친한 사람들도 다 고향에 두고 혼자 그 북한 땅에서 입 다물고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됐겠습니까? 그 삶이. 만약에 그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상황은 좀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마침 그 타이밍에 이 운명 같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가와사키님을 마침 지켜보고 있었다는 한 남자의 이 여자랑 중매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가와사키님에게 온 겁니다. 중매 상대는 바로 북한에서 나름 제일 큰 설계 사업소에서 일하는 설계 심사원. 직업이 괜찮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토대도 빵빵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인물 좀 꽤나 한다는 인물로도 유명했던 북한 출신의 남자의 중매 제의가 딱 들어옵니다. 네. 아니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원래 토대상 제일교포는 제일교포끼리만 동포끼리만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가끔 결혼하긴 하는데 토대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건 약간 감시를 하려고 지켜본 거 아닐까? 냄새가 살짝 나는데. 감시. 그렇게까지. 감시. 하는 사람 있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거 지켜봤죠. 같이 살면서 감시가 완전 좋지. 처음엔 감시 임무가 내려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맞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라.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본에 관련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보고를 해라. 이런 그 지시를 받았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난 자괴감이 든 거예요. 전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측은지심을 느끼신 거죠, 그분이. 그렇죠. 저와 닮으신 분이. 선생님이 듣다가 불쾌하시면 독침을 써도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중매가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면 이퀄 스파이가 돼요. 그래 나서
100% 결혼은 해야 돼요. 무조건 나도 정착 결혼을 가사라는 해야 걸 보여주기 된다고 위해서.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네. 북한에서 말하는 토대가 완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 친척들 당전. 왜 그런가? 우리 시어머니 되는 사람의 아우 되는 분이 네. 김일성이 딱 죽은 서철이었어요. 아니 김일성 죽이네. 제2인자 서철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반동 취급을 안 받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오. 그 사람이 그렇게 가까우니까 집안이. 친척들은 다 정말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남편 되는 사람은 저를 선택함으로써 그걸 다 버려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자기는 죽어도 내하고 살겠다. 어머 세상에 매력이 있으셔. 어이구. 그래서 나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나는 앞으로 꼭 내 부모 형제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내 부모 형제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 부모 형제들 앞에 내놔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그 인물 평가부터 나는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가. 그러니까 대화는 나눴던 사이예요? 그 중간에? 그 같은 대학 상급생이었죠. 상급생이었으니까 나를 관찰은 많이 했겠죠. 그렇지. 내 자신은 몰랐어도. 그렇죠. 아까 감시 대상이었다는 게 그런 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학급에서 매치가 다 나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 보고를 받아서 또 보고를 하는. 감시하다가 사랑에 빠졌구나.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 남자가 목숨 걸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의 매력은 뭐였을까요? 똑똑해서 그렇지 난 않을까? 모르지. 난 모르지. 근데 그러다가 너무 열성이 많으니까 열성이. 그 열성에 넘어갔다 할까. 이상 열성 피울 사람이 있겠나. 근데 저쪽 시댁에서 호락호락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죠. 안될 거. 그런데 이 시댁을 놓고 볼 때면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기육자고 그렇죠. 부모 형제 하나 없는 혈혈단. 거기다가 혈연 신인 여자고. 아버지는 남측의 창원 사람이에요. 네. 맞아. 또 남.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랑 굉장했어요. 안대가. 나는 그 원래부터 음식을 만들기 좋아하고 음식 만드니까 그릇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랑 얼마나 좋나 북한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식장에 고작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었거든. 도끼로 그거 다 때려 맞아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도끼 그저 그 쓰레기 남의 집이라서? 산더미예요. 그 좋은 것들 다. 밥 담아 먹을 공기도 없어요. 왜 그걸 그냥 깨부셔서 예. 결혼했는데 예. 한국 드라마의 시어머니보다 더 세구나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는 한 번도 왜 그러십니까 물어 안 봤어요. 내가 자기 집안에서는 우한동원이라는 건 내 아니까.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남비에다 해서 내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뜨거운 거 채로 그냥 맛도 안 봐요. 그냥 뚜껑 채로 가져다가 복도에다가 빡! 야 말이에요. 그냥 싫다고. 10월도 완전. 그렇죠. 그 너무 자기가 싫게 구니까 마지막에는 나를 보고 맞대놓고 말해요. 너는 질겨도 너무 질기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혼시키려고. 다른 여자 같으면 100번도 도망쳤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기냐.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 왜? 그러니까 두 분께서 정말 알콩달콩 사시다가 갑자기 남편분께서 급성 간염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황달과 출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긴 간병에 효부 효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병을 무려 12년 동안 하셨어요. 아니 12년 동안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급성 간염을 만났는데 아예 심하게 만난 거예요. 못 산다고. 병원에서 못 산다고. 그래 간염병원에 입원은 했어요. 네. 그 간염병원이라는 거는 주로 북한에서는 산골에 있어요. 아 옮을까봐. 격리돼야 되니까. 집에서 걸어가면 2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는 원장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는 네. 거예요. 그래 원장실에 갔어요. 아주머니도 아다시피 아주머니 남편은 살 대상이 아닙니다. 사행성. 곧 돌아가신다고. 네. 그 집 세대주는 오늘 이 순간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우선은 그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그거는
혈장밖에 마지막 방법이라는 게란 말이에요. 그 혈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수혈소라는 게 있대요. 그 수혈소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대주더라고 주소를. 그래서 거기로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수혈소 당비소 만납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비소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내 처지로 나는 이렇게 혼자서 일본에서 온 여자인데 지금 현재 남편이 이런 상태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혈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데 그건 여기서밖에 난다니까 어떻게 해주시오. 돈은 병원에서는 그거는 돈은 지불하겠다. 병원 돈으로 지불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가. 아주머니는 자기 남편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네. 나는 보건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의 목숨을 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같이 힘을 합해봅시다. 원분 만나서 정성이 통했네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북한에서 영하 20도 넘죠, 밤에는. 밤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밤중에 11시, 12시 넘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만한 모포 조각, 그 모포 조각이 아니라 외투지 조각이 있었어요, 내한테. 네. 거기다가 그 혈장을 두루두루 말아요. 얼지 말라. 말아가지고 옆구리에 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시간 반을 산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밤에 물 하나도 없는데 북한은 술도 하나도 없지 뭐. 무인지경이지 뭐. 새까만데. 그런 대로 밤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3시나 4시 그때쯤 병원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지독한 의사라도 내가 그거까지 가면 절에 걸어줘요. 아, 수혈 놔주시죠. 점적을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혈장이라는 것을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맞췄어요, 내가. 세상. 이틀에 한 번씩 12년을 12년을 알았어요. 그래 그런 것도 물 한 방울도 거기 걸 안 먹였어요. 다 물 그 집에서 갖다 주고 밥도 다 그 집에서 해다 준 거 먹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병원에 퇴원할 때 그 병원 선생님들하고 원장도 그래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 이 집 주인은 우리 병원이 살린 게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살린 게입니다. 그러면 쾌차하신 거네. 완치가 되신 거예요? 네. 마지막에 내 술 병나발을 할 정도로. 아 진짜요? 아니 살려놨더니 술을 아니 간 때문에 그거 가셨는. 간 때문에 너무 그때까지 간을 못 썼으니까. 10년을 못 썼어요. 그럴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어요. 최고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왜 그런데 말이죠가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예, 왜 그런데 말이죠가 나와요. 말이죠. 왜 꼭 이 불행은 행복해서 찾아올까요? 뭐야? 이제 또 남았어요? 불행할 게? 또 있어요? 설마? 남편분이 건강을 되찾은 지 한 3년째 되던 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일을 나가잖아요.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길한 기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남편이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남편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거기를 가지 마시오고 꼭 가야 된다면 같이 일하는 분을 보내시오고 오늘 꼭 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화하고 아침 일찍 이제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네. 그날 오전 10시쯤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헤어졌던 그 남편분이 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갑작스럽게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딱 당하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은 기어코 어떤 방법으로라도 죽는 모양이다. 나는 병으로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내 힘이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돌아가 버렸구나. 참 이게 45의 나이에 12년을 간병을 해서 남편을 살려놨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는 길을 가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이는 5명이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힘드실 건데 북한에서 5남매를 혼자 키우신 거 같습니까? 17세에 꽃다웠던 그런 소녀가 세월이 흘러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부모님을 27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반가운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27년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 기다렸던 부모님을 27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반가운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27년 그게 만에. 어떻게 가능해요? 한 1970년대 후반, 79년도, 8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갑자기 또 허락을 합니다. 대신에 헌금을 요구했죠. 그때 이제 기본 이게 뭐 공적으로 밝혀진 거 아니지만 기본 기부금이 2천에서 3천만 원. 그때 80. 심지어 어떻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제일 그 사업가들은 1억엔까지도 이제 1억엔까지도 이제 하셨다고 그런 10억. 그 당시에는 말 못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그런 증언도 그 당시 수석이면 지금 강남에 빌딩 그렇죠. 돈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이게 완전히 인질 말씀하신 것처럼 인질 비즈니스인 거예요. 예를 들고 평양의 호텔에서 차 한 잔 20분 마시는 것 그게 기본인데 아들 딸 집에 가서 몇 박을 자겠다? 그러면 또 추가 얼마.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 만경봉호가 한 번 북한을 왕복을 하면 한 하나로 2~30억 원은 그 이익이 남았다고 해요. 이게 그냥 돈이 되는 비즈니스인 거죠. 사람이 절실하고 필요하면 그 원래 금액을 넘어선 금액도 기꺼이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가족 간의 어떤 그 혈연의 금액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아니 사실 27년 만에 상복이라는데 이제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좀 어떠셨어요? 86년도인가? 그때 처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2주예요, 재료 기간이. 2주인데 가정 방문은 2박 3일을 시켜요, 마지막에. 그때 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으면 왜 자살해 죽지 않았댔니? 왜 자살해 죽지 않았댔니?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기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 생각하니까 죽는 게 나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7년간 못 나눴던 얘기를 2박 3일 동안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님 마음은 2박 3일도 너무 짧았던 거죠. 그럼요. 그걸 또 북한이 이용합니다. 더 만나고 싶으면 추가금을 내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요. 추가금을 내요. 그래서 가와사키님하고 금강산 여행을 어머니가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을 저희가 받았는데 제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배경 위주로 찍힌 것 같은데 누가 따님이고 누가 어머님인지 알아보시겠어요? 멀리서 보니까 안 보여. 저는 처음에 보고 잘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가와사키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17세 때 북한에 가기 직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야위셨죠. 그간 북한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라는 반증이죠. 누가 엄마예요? 누가? 이쪽이 어머님이고 이쪽이 이제 가와사키님인데 너무 말랐어요. 너무 메말랐고 많이 고생을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마른 야윈 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가장이 된 가와사키 선생님이 힘든 나날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일본 본국에 있는 부모님이 옷도 보내주고 뭐 신발도 보내주고 액세서리도 뜨문뜨문 보내주셨어요. 그걸 다 팔아서 아이들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한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200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가와사키 선생님이 처음 북한 땅에 왔던 17세 때처럼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이제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부모님 곁으로 갈 때가 됐다라는 결심을 그제서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선생님 연세가 60대 그리고 부모님은 그러면 80대에서 90대에 접어들던 그때였잖아요. 더 늦으면 아버지 어머니 못 보겠다라는 걸 선생님이 느끼시고 그때 이제 본격적인 탈북의 마음을 굳히신 건데 탈북하다가 죽어도 걱정은 좀 덜 하겠다 싶어서 가와사키 선생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60대의 나이에 2003년 몰래 탈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아니 근데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 하십니다만
탈북하다 걸리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 위험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참 우리 가와사키님께서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안전한 탈북 브로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탈북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어머님한테 받으셨다는 그 액세서리 네. 명품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시고 일단 국경이 있는 해산 지역으로 갑니다. 장마다에 갔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믿는 거는 장마단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내려서 옷을 쫙 일본째로 갈아입은 원래 거예요. 기국자들은 옷 잘 입지. 그러니까 저 멀리 서 있어도 저거는 기국자다. 알리게끔 맞아. 딱 봐도. 머리 꼭대기서도 발끝까지 몽땅 일본째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고 마크도 샤넬로. 에? 샤넬로. 샤넬도 있었어요? 진짜 샤넬? 진짜 샤넬. 일본에서 보내온 거. 그렇지. 샤넬로 나는 봄 거, 여름 거, 흰 거, 까만 거. 어머 세상에. 이야. 봄 거, 여름 거, 흰 거, 까만 거. 어머 세상에. 이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장마당을 슬슬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내 예상대로 사람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또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만인지 젊은 여성인데 벌써 말 걸어오는 말하는 투가 조금 믿음이 가더라고. 프로 같았구나. 그래서 대낮에 건넜어요. 대낮이요? 아, 잘하셨네. 대낮에 무산 그쪽에서 건넜다고. 출성 좀. 상류가 되니까 물이 쫄쫄 맞아요. 흘러서 1m짜리도 있어. 도를 건너서 건너갔죠. 보강하시는데 한 10분 걸리셨겠네요. 한 10분까지 안 걸리지. 아, 그래요? 일단 타고 넘어오셨으니까 한 5분 정도 걸렸겠다. 한 옷도 안 주셔가지고 말도 안 지. 발도 안 젖어졌어. 샤넬백 메고. 그러면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가요? 한국으로 가요? 일본어. 나는 목적지는 일본이었어. 그럼 여권과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가. 중국 국적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으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 와서 탈북자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우리 일본의 동생한테 전화 걸었거든요. 네. 누님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엔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50만을 그 즉시에 브로커네 구자에다가 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브로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50만 다 지지머리다 다 엿버렸어요. 나를 앉았어요. 그 대신 뭘 했는가? 나를 지저로 돈 벌어 살라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라고 학생을 소개해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라고 본 거지. 그 중국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보내줄게. 아니 지금 목숨 걸고 나온 사람한테 직장을 할 수는 있잖아. 갑자기 일본 갑자기 취업을 해요? 내가 중국에서. 일본어 교원이 됐어요. 중국에서. 왜 그런가? 어쨌든 일본으로 들어오는 수속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며칠 있다가 내가 직접 일본 영사관에다가 잘하셨어요. 전화 걸었어요. 일본 영사관에다 전화 걸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중국에 나와 있는데 일본으로 가야 하겠다.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뭐니까 신분을 보증해 줄 사람이 일본에 있는가. 그래 나는 가족이 몽땅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직접 수속을 시작한 거예요. 아, 일본 국적 회복하면서.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일본 그 애무성하고 교섭을 하고 네, 네. 그 서류를 일체 다 만들고 네. 나는 내가 영사관하고 연계를 짓고 여기서 그러다 잠깐 나니까 말씀드리면 그때 귀국 사업할 때 네. 북송선을 탔다. 그때 리스트가 일본이 다 있어요. 네네. 그 본인이나 그 자손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일본이 입국을 허락을 합니다. 그 한쪽으로 그 선생님을 하면서 그 기다렸죠. 근데 우리 동생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누님 잘못하면 아버지를 다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내일만 한다는 기라면. 그래서 내가 영사한테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형편이 되는데 빨리 보내주시오. 며칠 있다가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강증을 가지러 오라고. 아 임시 여권. 여권, 네. 임시 여권. 전화 바짝바람으로 나는 그 비행기표 파는 데다 전화 걸었어요. 내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가 하니까 있는데 표는 이미 나갔습니다. 매진. 그럼 그 다음에는 언제 있니까 사흘 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있잖아, 냉 비행기 표 값에다가 500원 중국 돈으로 500원을 덧붙이겠으니까 빈자리를 찾아라. 15분 만에 전화가 15분 만에 전화가 중국 캔슬되는 거. 그렇게 한 사람을 캔슬해버렸고 역시 아침에 택시로 딱 도착하니까 비행기 떠나기 10분 전에 다. 아유, 사기 잘했네. 비행기 떠나기 10분 전에 다. 아유, 사기 잘했네. 야 진짜 제임스 본드인데 이거 완전. 대련까지 왔는데 비행기가 섰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대련에서 섰어요? 대련에서 섰단 말이에요. 일본이 지금 태풍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오후 한 4시면 일본에 도착해야 될 비행기가 11시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가와사키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드라마 같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영화 같다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 사실이니까. 거지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써놓으면 관객들이 야 저게 말이 돼 하고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네.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네. 아버님 살아 계셨어요? 네. 꽃장 아버지한테로 갔어요. 이미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다시는 안 갑니다. 완전히 왔다. 아예 왔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아유, 꼬복꼬복 하시는 거예요. 눈을 껌뻑. 안심을 하신 거.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나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딱 나흘 만에. 근데 나는 그게 아주 행복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일본에 도착했다는 거 하고 한 매치. 살아 계실 때 아버지를 만나 뵈었다는 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네. 나는 내가 아버지의 딸 자식으로서 마지막 효성은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짠한 게 아마도 아버님도 어떻게든 따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자 봐요. 이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 스태프들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이 가와사키님에 대한 관련 기사가 한 줄도 없더란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아름아름 알게 되고 그러면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사화를 시키려는 그런 미디어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기사화가 전혀 되질 않았던 네, 건지. 한 줄도 없고 또 공항에 나온 기자도 당연히 한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의 정서? 자기 나라로 지발로 간 사람들인데 왜 받아주냐? 외국인이. 외국인인 거죠. 또 여기서도. 이런 또 국민적인 정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에 되게 일본 정부에서 조심하는 분위기고 정말 조용히 받아주고 뭐 특별한 이런 뭐 한국처럼 하나원이나 뭐 이제 보조금이 있다는 그런 건 일절 없고 공항에 도착하면 버스 탈 돈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북송된 사람들 중에서 일본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이걸 갖다 침묵하는 건 예컨대 일본인 납북자들 이건 일본에서 엄청나게 떠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떠드는데 사실은 여긴 왜 그러냐? 그 사건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자기들도 공범이거든요. 공범이니까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서 보냈어요. 그러네요. 43년 만에 지금 이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북에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총 몇 명이나 있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번 어떻게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내가 탈북할 때 결심은 내가 우선 길을 내고 네. 그다음에 내 자식들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7년에 내가 5명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는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자,
막내딸. 아유 이게 의자를 빼앗어.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엄마가 이렇게 다 오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큰언니는 맞다리 불구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도 그 국경까지 내륙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 2006년부터는 국경 쪽에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탈북민들 때문에. 우리 오빠는 자기는 우리 아버지 묘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 가라. 근데 우리 그 둘째 언니네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 움직이게 돼. 근데 걔 옆에서 간호하는 부추김이 없이는 우리 국경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못 건너지. 어머니한테 그게 일본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는 본인이 열심히 살면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했죠. 제 인생의 좀 꿈을 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거 너무 안심되고. 저는 2008년에 그 공항에서 따님을 처음 딱 보셨잖아요.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우선 하나는 왔다. 다섯이니까. 다섯이니까. 우선 나는 왔다. 네. 너무 기쁘셨겠네요. 근데 딱 예, 기뻤어요. 참 궁금한 게요, 박향수님. 지금 현재 어떻게 사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유, 제가 뭐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세요?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천년 도쿄 본부 앞에 가서 혼자서라도 시위를 하세요. 아니 거기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북송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너희들 반성할 거 반성하고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안에서 찍고 있어요, 이 사람을 계속. 한 번도 제대로 이분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요, 조천년에서는. 아마 가장 없애고 싶은 탈북민의 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요, 이제 본인이 억울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10만 명 제일 동포들의 억울함을 스스로 등에 지고 계세요.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 활동을 이 몇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을 못해요, 맨정신으로. 조총련은 일본인 납치에 가담한 것을 인정해라. 금년에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떠들고 있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그냥 금년은 기어코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저 사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가와사키님을 포함한 5명의 북송 동포 탈북자들이요 한 사람당 1억엔씩 김정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소를 제기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비록 아쉽게도 기각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를 세계에 이제 알릴 수 있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를 남긴 사건이다. 일본 정부가 계속 북송 사업을 자기 의사에 의해서 갔다. 네. 이랬거든요. 북한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 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저 청년의 거짓 선정,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넘어가서 북한으로 갔고 바로 들어놓자부터 나오지 못한다. 감금되었다. 전화도 거기까지를 이렇게 재판 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기 피해자한테 아니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재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 거짓 선전에 의해서 갔다는 걸 인정했어요. 중요한 걸. 이게 인정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절의 서류를 받아준 거예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이제 남겨진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걸 혹시 하고 싶으세요?
우리 아들인데 우선 밥을 한 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날 보고 뭐라 했다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머니 해준 밥이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나를 가라. 그래서 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들 만나면 제일 먼저 밥을 한 끼 해먹이고 싶어요. 군사적 도발은 꾸준히 해왔어요. 대통령이 북한에 의해 죽을 수 있었던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전두환 대통령 방문 대폭발 사고, 컴퓨터 기술자를 납치. 비행기도 납치하고. 최고의 영화 감독이었죠. 신상옥 감독과 이제 최은희 납치가 되는데 김성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대성공. 147차례나 미사일을 쐈어요. 지난 5년간 해킹 부대를 통해 가지고 훔친 암호화폐 3조 8천억. 와, 83만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거죠. 북한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채널 A